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KBS 열린 토론 매주 월요일 여야를 대변하는 네 분과 함께하는 여의도 내변인들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권한대행의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건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선고를 연기했습니다. 헌법재판관 9명 완전체로 복귀할 것인지 여부가 달린 이번 심판에 헌법재판소의 고민도 깊어지는 모습인데 결과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의 공방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함께 내란 혐의 형사재판도 본격화되면서 정치권의 조기 대선 움직임도 점차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정치권 현안 여야를 대변하는 네 분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네 명의 대변인들이 함께하는 정치 현안 토크 여의도 내변인들. 여야를 대변하는 분들과 함께하는 여의도 내변인들 함께할 네 분의 논객 소개합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부산 진구갑 정성국입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정황재 국민의힘 대변인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정광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야기부터 해야 되겠네요. 한민수 의원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선고 연기했습니다. 다들 오늘 예상을 하고 있었던 것인데 미뤄진 배경 어떻게 보시는지? 헌재의 고심이라고 일단 받아들여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실도 그렇고 계속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심판이. 근데 그 사이에 정말로 많은 좀 지연시키려고 하거나 좀 방해하려고 하는 절차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이번에 원래 6인이 계시다가 세 분을 지난해 11월 22일 날 여야가 합의를 했었어요. 그건 뭐 다 아시는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의힘 한 분, 민주당 두 분이 하기로 했고 이거는 국회의장께서 공식적 입장문까지 다 냈습니다. 그러고 했는데 세 분의 임명은 안 하려고 하다가 최상목 권한대행이 두 분만 또 선택적으로 하고 한 명이 남았던 거 아닙니까? 근데 계속 또 이걸 임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들을 밟고 있었고 안 하니까 이제 결국 국회의장께서 국회 의결을 거친 사안입니다. 근데 이걸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서 위원이 아니냐 이제 심판을 낸 거죠. 그리고 네. 오늘 오후에 나올 거로 봤는데 여기에 또 뭐 최상목 권한대행 측에서 또 변론 재개 요청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받아들인 건데요. 저는 그 헌재가 절차적 하자를 남기기 위한 고심의 결과로 이런 걸 했다고 보고 이미 저는 이건 결국 유언이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이미 의결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원께는 이거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한민수 의원도 그렇고 민주당에서는 여야 합의했다 이야기하는데 한덕수 전 권한대행도 여야 합의해라. 또 최상목 권한대행도 여야 합의해라. 합의가 안 된 겁니까? 저희는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실 그 합의의 주체라는 부분이 이제 그 국회의장이나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우리 협의를 어떻게 했는지 부분을 살피는 부분인데 네. 지금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면 저희 국민의힘에서 마은혁 이 재판관의 이런 어떤 살아왔던 그 여정을 하나하나 밝히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지금 집중이 돼 있는 거지. 이제는 그게 뭐 원식 의장이 어떻게 했다, 뭐
그 이제 우리 국회 의결을 거쳤냐 안 거쳤냐는 부분들은 좀 쑥 들어가고 마흔역이라는 부분에 정치 판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금 집중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여기 지금 그 인천 지역 민주노동자 연맹 지하 조직 여기서 그 활동했던 부분들, 그 다음에 우리 집 업 연구회 회원이라는 네. 이런 부분들, 이런 지금 여러 가지 부분들을 우리는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정치 편향적 생각을 가진 분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을 때 이 판결은 100% 편향적 판결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다른 뭐 문영배 어떤 뭐 대행이나 이런 분들하고 다르게 이분의 이 지금 나와 있는 이 부분들은 너무나 지금 실질적으로 많이 검증이 된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저희 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럼 이게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게 그 연기를 했겠습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이 변론 재개를 요청했대 가지고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그럼 헌재가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느꼈다는 걸 그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걸 가지고 이거를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아주 이례적으로 변론 재개를 받아들였어요. 최상목 권한대행에.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그 헌법재판소에도 굉장히 좀 이대로 진행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예.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이게 논제가 이제는 더 이런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 버렸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게 훨씬 더 우리 국민들에게 많이 와닿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광식 대변인께 한 번 더 여쭤봅니다. 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추경호 전 원내대표 사이에 여야 합의가 안 됐던 부분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일각에서 그 합의건에는 헌법재판소장 임명권도 있었다고 하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인원과 관련해서는 분명한 합의가 있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2명을 추천하겠다. 이 부분을 고수했기 때문에 네.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이 안 되다가 결국에는 뭐 우리 당이 받아들여서 야당이 2명하고 국민의힘이 1명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했던 건 맞죠. 그러나 그 인물과 관련해서 합의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우리가 두 분에 대해서 보이콧했거든요. 특히 마은혁 그 재판관에 대해서는 지금 정성국 의원 얘기한 것처럼 정치적 편향성 등에 대한 우려가 많기 때문에 여러 의견을 제출했었던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본인들은 이분을 꼭 추천해야 한다라고 해서 본인의 의사를 전달한 거예요. 그래서 인원과 관련해서는 네. 합의가 된 부분은 맞지만 마은혁 개인에 관해서 우리 당이 합의했느냐 이건 별개의 문제라고 보고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도 우리가 합의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변론이 필요하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얘기했고 이것을 받아들인 것은 저는 대단히 유연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절차적 흠결과 관련한 논란들을 불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상목 권한대행이 요청한 것은 후보자가 어떻다 저떻다라기보다는 변론 재개 부분인 것 같은데 조기현 부위원장께 여쭤보겠습니다. 변론 재개를 안 하고 오늘 권한쟁의 심판 결과를 발표하는 데 대해서 문제 제기를 최상목 권한대행 쪽에서 했었는데 그래서 2월 10일부터 변론을 재개한다고 이제 밝힌 겁니다. 그렇다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이 제출된 공문만으로는 여야 합의가 없었다. 이 부분을 좀 더 따져 묻겠다는 이런 부분으로 봐야 될까요? 일단 뭐 전제로서 오늘 그대로 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법률상 아무런 절차적 위법이 없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미 진행 1회 기일 변론을 진행을 했는데 쟁점과 뭐 전체적인 판단에 있어 충분한 변론이 진행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복잡한 사안 아닙니다. 헌법 111조에 대한 임명권, 구인에 네. 임명하되 3위는 국회가 선출한 자, 3위는 대법원장이 지명한 자를 임명한다. 형식적이면 대통령의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3위는 형식적 임명권이라는 게 헌법학자의 통설입니다. 이견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새롭게 해석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국회 선출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거부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된 것만으로 판단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 문제를 하도 제기를 하니까 그러면 뭐 어쨌든 변론은 재개해서 그 주장을 추가적으로 듣겠다 정도의 의미로 보면 되지 지금 절차들에 문제가 있고 또 임명에 있어서의 이 헌법재판소가 간과한 부분이 있어서 재개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네. 여야 합의가 헌법재판관 국회 선출목 임명의 조건이라는 게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까지 뭐 과거 군사 독재 정부 시절까지 다 포함해서 이게 3인 임명은 헌법재판소법이 이 1987년 헌법제도에서 들어오기 이전에도 거의 똑같이 규정돼 있었는데 단 한 번도 이 규정을 위반해서 뭐 임명하는 것을 대통령이 거부한 사례가 없었고요. 근데 합의는 지금 국민의힘이 그냥 주장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합의가 없었느냐. 지금 정광재 대변인도 말씀하셨지만 11월 29일자 문화일보 보도에 보면 3인에 대한 합의가 있었고 구체적으로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3인에 대한 합의가 있었고 민주당 추천목 2명에 대해서도 1명은 뭐 그 국민의힘도 받아들일 수 있는 인사로 봤기 때문에 잠정적 합의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가 진행이 됐고 국회의장의 공문이 민주당의 2명 추천, 국민의힘 1명 추천으로 네. 발송이 된 겁니다. 합의가 됐죠. 법률상 헌법상 아무 문제가 없죠. 오늘 판결에도 됐는데 이런 주장을 계속 반복하면서 헌법재판소 흠집내기를 하니까 그러면 뭐 결정의 완결성을 기하기 위해서 들어주겠다 정도의 취지이지 절차상의 어떤 알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 이 부분은 정성국 의원께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조기현 부위원장 말씀은 예. 이미 여야 합의 내에 마은혁 후보자라고 하는 인물까지 포함된 것이다. 예. 이렇게 지금 민주당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정성국 의원께서는 사람까지는 포함이 안 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뭐 그거는 지금 주장을 그래 하시는데 그때 그런 그 말씀하실 수는 있어요. 그 진행 과정에서 합의 과정에서 그 합의의 어떤 과정이나 절차가 얼마나 확고한 절차였는지 또는 얼마나 확신을 주는 그런 약속이었는지는 우리가 뭐 그 자체를 정확하게 뭐 보도만 보고 알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지금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그런 절차 문제 가지고 우리 국민의힘에서 거는 것보다는 지금은 사실 마은혁이라는 정치 판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이 정치 판사라는 부분이 훨씬 더 부담스러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헌법재판소가 아무리 정치적 판단을 하는 기관이긴 하지만 이분이 걸어온 길이 어떻게 보면 한쪽에 치우친 그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그 활동 내역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인민노련의 핵심 멤버라든지 또는 진보당 전당의 추진위원회 정책국장 뭐 이런 부분들은 그분이 살아온 인생의 그 모든 과정을 말해주는데 이런 사고를 가진 분이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월 10일까지 2월 10일에 변론 제기하는 것을 그냥 헌법재판소에 들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들어주는 절차를 한번 거치기 위한 것이라 하기에는 지금 이 파급력이 너무 커졌다. 왜? 문영배 권한대행도 그렇고 나머지 재판관들 같은 부분도 지금 정치적 성향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의사표현을 SNS 같은 데 너무 많이 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이런 정치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한 의원님께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바꿀 가능성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일도 없죠. 그 언제 마은혁 재판관이 저런 활동을 했다는 겁니까?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판사 예. 되기 전이죠. 이 부분은 저희들 공식적으로 나온 자료예요. 근데 저는 이런 지금 국민의힘의 지도부나 대통령실이나 이런 이제 고만 정치할 생각들인가 아니면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대한민국 법치를 이번에 윤석열, 김건희 시키겠다고 끝장을 내겠다는 생각입니까? 헌법재판관도 그렇고 대법관도 그렇고요. 왜 대통령과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국회가 추천하겠습니까? 우리 다양한 우리 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소외되지 않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대통령 3분, 국회 3분, 대법원장 3분 아닙니까? 보수 진보가 어우러져 있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 때는 그때 보수가 몇 분 했지만 저는 만장일치로 탄핵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살아온 길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헌재를 흔들고 헌재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윤석열 하나 지키겠다고 이렇게 하는 게 보수 정당 맞습니까? 보수 정치인들이 갖춰야 될 가치예요?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집단으로 뭐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지금 8분 중에 마은혁 재판관 빼고 8분 중에 서울법대가 7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서울법대 나왔어요. 그럼 재척사유 기피사유입니까? 만에 하나 그중에 한두 분이라도 중앙대 법대 나왔으면 이재명 대표하고 별 관계가 있다고 그리 공격했을 겁니다. 지금 무슨 말씀들 하고 계시는 겁니까? 네. 우리 법 연구회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1심 때 우리 법 연구회 출신 판사가 무죄 내니까 뭐라고 했어요? 칭송을 했어요. 한 말씀 더 드릴까요?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1심 실형 내렸죠. 그 판사 저는 지금 동의 못합니다. 존중은 하지만 그 잘된 판결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근데 그분 우리 법 연구회 출신입니다. 뭐라고 하실 겁니까? 알겠습니다.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하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럽니까? 한 의원님 그래서 여쭤봅니다. 말씀하십시오. 박찬대 원내대표는 민주당 원내대표는 비상한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태도에 따라서 탄핵 소추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까? 저는 최 대행께서도 정말 이분이 평생을 경제 관리로 사시고 대한민국의 경제와 대외 신인도를 생각하신다는 분이라면은 생각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대체 왜 그러십니까 이분도? 아니 지금 관세 폭탄으로 우리 경제가 오늘 주가 시장 한번 보십시오. 주식시장. 이런 분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여야 합의를 하고 국회의장의 말씀도 하고 헌재, 헌법학자 모든 분들이 구인 체제가 맞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까지도 고집을 피우고 있어요. 예. 한번 보십시오. 선택적으로 좀 인사권을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헌재 재판관뿐만 아니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예. 내란 상설특검 즉시 후보자 추천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직무유기입니다. 이거요 법으로 문제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저희들이 볼 때 계속 이런 스탠스를 갖는다면 알겠습니다. 국민의 명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정의재 대변인. 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나오는 내용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 따르지 않으면 헌법 위반이다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네. 자, 우리법연구회로 지적하는 이야기가 뭐 어제 오늘도 아닌데 네. 이것을 또 유독 강조하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이번에 진행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이 우리 대한민국 현실에서 얼마나 중차대한 의미를 갖는지 동의한다면 재판을 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에 대한 의문은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네. 왜냐하면 아까 우리법연구회 말씀하셨잖아요. 전국 판사들이 3,000명 조금 넘을 겁니다. 우리법연구회 소속은 제가 알기로 300명 아래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마흔역 후보자까지 헌법재판관이 되면 9명 중에 4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럼 과연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은 회원분들은 본인의 입신양명과 출세를 위해서 지금 우리법연구회 활동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9명 중에 4명이 된다는 것은 비율로 보더라도 이념적 편향성을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까지 간 겁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3명, 국회 3명, 대법원장 3명 나뉘어져 있지만 지난 문재인 대통령 때 임명했던 2분이 아직 그대로 있기 네. 때문에 이런 문제를 우리 당이나 재판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선 국민들께 이런 얘기를 설명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래서 어느 정도의 소구력을 갖는지는 국민들이 평가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조기현 부위원장께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해를 위해서요. 네. 하도 우리법연구회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정확하게 우리법연구회가 무엇을 연구하는 것이고 왜 유독 우리법연구회에 소속되었던 판사들에 대해서 이념 성향을 지적받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 분위기를 두면 무슨 우리법연구회가 불법 단체인 것 같아요. 그냥 법원 내의 학술 단체입니다. 최초에 우리법연구회를 왜 썼냐면 우리나라의 법 체제가 소위 말하는 대륙법, 독일법, 일본법을 그대로 네. 따왔기 때문에 법문의 문헌부터 법 해석까지 전부 다 이 서구법의 해석을 그대로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어느 정도 민주화가 진행이 됐고 이 사법 시스템도 안정이 됐고 그러니까 우리 현실에 맞는 법 해석을 해야 되고 법 적용을 해야 되고 그에 맞춰서 법문도 개정하고 이런 걸 연구하는 단체입니다. 이념적 편향성과 지향성이 드러난 적도 없고요. 계속 이 문제 얘기할 때마다 문영배 이 소장 대행도 여러 차례 과거 보면 주간조선에 인터뷰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법연구회가 무슨 활동을 하는지 이러이러한 인권 관련된 어떤 법에 대한 연구 이런 걸 했지 그 당시 정국이나 어떤 현안과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입장을 내거나 이런 단체가 아닌 것이고요. 네. 이념적 편향성을 얘기하는데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마흔역 재판관이 1987년에 인민노련 만들 때 하셨죠. 그리고 90년에 민중당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1997년에 판사가 됩니다. 그 이후에 판결에서
이념적 편향을 보인 판결이 있습니까? 이런 걸 갖고 얘기하셔야죠. 이게 하나 딱 얘기하는 게 뭐냐면 2009년에 이 국회 미디어법 사태 때 예. 그 국회법 위반 관련해 가지고 기소될 때 민노당 그 당직자들 보좌관들 공소 기각한 사건 이걸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공소 기각이 왜 했냐면 민주당도 있고 민주노동당도 있는데 민주당 고발된 보좌진들이나 이 당직자들에 대해서는 공소 제기를 안 하고 왜 민노당만 공소 제기했냐. 이건 공소권 남용이다. 그냥 법리적 판단을 한 겁니다. 민노당이기 때문에 어떤 이념적으로 정당성이 있고 이런 판결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상급심에 가서 다시 이 번복은 되긴 했지만 법관으로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법리적 판단이었고요. 그 이후 이전에 대부분 민사 사건을 주로 많이 하셨던데 네. 아무런 이념적 편향성이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이런 근거를 갖고 얘기하셔야지 1987년에 인민노령 갖고 얘기하려면 김문수 장관 지금 뭐라고 설명하실 겁니까? 그분 위장 취업해가지고 노동운동의 대부가 됐습니다. 그분이 지금 고용노동부 장관하고 있는데 이분 윤석열 장관이 사상검증했더니 문제 없어서 지금 쓰고 있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똑같은 잣대로 평가하셔야죠. 예. 정 의원님. 아까 이제 그 말씀을 하셔서 또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예.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3명의 재판관에 대해서 해피 촉구 의견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제시를 네, 했네요. 냈어요. 3명의 재판관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맞나요? 맞습니다. 정계선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서 의견 제출을 해놓고 있는데 자 일각에서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예.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불복하기 위한 명분 쌓기용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예. 우리 당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한 번도 담은 적 없고요. 근데 우리가 이 어떤 재판관들의 어떤 편향성이나 이런 자질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좀 생각하고 싶어요. 이제 저는 요 세 분을 이제 똑같이도 보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억울할 수는 있겠죠. 어느 정도는. 요즘 보면 이제 부모 형제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정치 성향은 다르고 그죠. 부모끼리 명절에 정치하게 하지 마라. 아버지하고 아들이 싸우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우리 흔히 보지 않습니까? 그만큼 또 가족 간에도 정치 생각은 달라요. 아버지와 아들도 다를 수 있고 그런데 단지 그냥 동생이라는 사람이 그런 조직에도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 사람의 정치적 편향성이 가진 것이라고 확정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억울한 마음을 가질 수는 있겠죠. 예, 그거는 저도 그 부분은 어느 정도는 공감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관계 하나를 가지고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했던 여러 가지 행적들이나 발언들 이런 부분들이 누가 보더라도 편향성 있는 부분들이 좀 보이는 것이 충분히 의심이 되는 부분이라면 네. 한 나라의 대통령을 탄핵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헌법재판소의 기능 중에서 가장 엄중한 기능 아니겠습니까? 국가 원수고 환경부 수반인 대통령을 탄핵하는 부분에서 뭔가 좀 사고나 이런 판결이나 이런 과거의 행적들이 좀 중립적이고 좀 합리적인 분들이 돼야 된다는 마음은 누구나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막상 이런 큰 대통령 탄핵이나 사건을 맞이했을 때 봤을 때 우리가 임명 자체부터가 편향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거는 국회가 임명하니까 누가 임명하니까 식으로 그냥 그대로 두기에는 지금 이 대통령 탄핵이라는 이 사건이 너무나 큰 사건이 돼버렸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을 지적하지 말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이 이슈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한마디만 좀 드려도 이거는 될까요? 네, 정광 대변인 짧게. 왜냐하면 하시죠. 우리법 나도 연구회와 해야지. 관련해 갖고 판결로서 정치적 성향을 드러낸 적이 없다라고 조 변호사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이라든가 노동시민단체 민주노총 판결과 관련해서는 우리법 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논란이 될 만한 판결을 했다는 정황들이 굉장히 많다는 점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좀 말씀드릴게요. 아니, 왜냐하면 이게 지금 유독 보수 대통령이 탄핵에 처했을 때 보수 정부나 정권에서 여당에서 이런 식의 법치주의를 뿌리채 흔드는 모습이 나오는 것은 앞으로 땅을 치면서 후회할 일이 올 겁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납작하게 저는 정치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보면 이분들 윤석열 대통령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 냈어요. 기각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체포적부심 낼 때도 서부지법을 그렇게 모욕하고 정말 거의 취급을 안 하겠다고 하면서 서울중앙지법 가져가서 거기서 또 기각됐습니다. 이젠 멈춰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3명에 대해서 기피가 안 되니까 회피라는 촉구서를 냈습니다. 제가 오직하면 헌법재판소 법을 찾아봤어요. 여 24조 5항까지 있습니다. 제척, 기피, 회피에 어느 사안도 해당이 안 돼요. 제가 뭐 시간 없으니까 다 안 읽어드려도 1항이 이겁니다. 재판관이 당사자이거나 당사자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경우, 5항 같은 경우는 직무상 직업상 이유로 네. 사건에 관여한 경우 이 조항 어디에도 해당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뭐겠습니까? 네. 계속 정치적 공방을 하면서 시간을 끌려고 하고 또 이렇게 구체적인 얘기를 이게 점검해보지 않은 네. 정말 일부 분들한테 선동하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더 이상한 정말 법원에 난입 사태까지 있었는데 이쯤에서 멈춰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적어도 보수 정부를 유지했던 분들이고 한다면은 더 이상 안 된다 이런 네.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기피는 피해자 쪽에서 법관을 기피하는 것이 법관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해피는 법관 스스로가 안 맞겠다고 해달라라는 이야기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광진 대표님께 여쭙습니다. 오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 윤석열 대통령을 서울구치소로 접견했네요. 네. 듣고 싶은 것은 당내 반응이 어떤가요? 아 이게 좀 부담스러워요. 너무 정치적인 의미로 해석이 되고 뭐 소화가 되고 있으니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분명 두 분이 가기 전에 이거 그 지도부 차원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신의 또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엔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과 갖고 있는 개인적 특별한 인연 때문에 정치인이기 이전에 개인적 신의로서 간다라고 얘기했는데 아 너무나 정치적으로 소모되고 있어갖고 상당히 아쉽습니다. 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 걱정스럽게 보는 분도 있고 이 정도를 가지고 이렇게 정치적 공세에 휘말리는 거는 부적절하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메시지를 내기는 어렵지만 저는 대부분의 경우에 저는 그래도 강경 지지자들보다는 중도층의 마음을 좀 헤아리려는 메시지를 내려고 노력했는데 저는 이 사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세 분이 뭐 면회 정도는 갈 수 있었던 거 아닌가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정성국 의원 의견 듣고 한민수 의원 네. 또 조기현 부위원장 가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 김재섭 의원은 정 의원님 다른 예. 목소리를 냈는데 예. 지금 당에서 108명의 의원 중에서 예. 면회를 가면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의원이 몇 명 정도 될까요? 뭐 말을 안 하시잖아요. 그 지금 뭐 누가 갈지 아직까지 뭐 확실하게 내가 뭐 간다 이렇게 막 선언한 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지금 면회 계획은 쭉쭉 잡혀 있는 그 뭐 그렇게 아마 알려지고 소통을 있는데. 또 별도로 그 소그룹 형태로 하겠죠. 네. 한다고 봐야 되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그래 뭐 권성동 원내대표 말대로 친구가 이렇게 이런 상황인데 면회를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예, 그 뭐 그런 말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이제 지금 우리 김재섭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말씀하시는 이런 또 부분들은 이 당을 지금 대표하는 분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관저에 대통령을 지키러 간다는 그런 오해를 받으면서도 40명, 30명 이렇게 갔을 때 두 분 안 갔죠.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권영세 비대위원장 안 가셨단 말이죠. 예. 안 갔던 것도 그러면 그 당시 때 불법 체포라고 이렇게 막 하면서도 안 갔다는 것은 분명히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우리 중도나 이런 쪽에서 봤을 때 바람직하게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걸 선을 탔다고 저는 딱 뭘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당당하게 이제 말씀하신 거죠. 나는 이런 개인적인 차원이지만 가겠다. 근데 우리가 자리가 주는 엄중함도 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도부가 그렇게 두 분, 특히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가 그렇게 가시게 되면 이제 이거는 관저 지키러 갔던 그런 의미하고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 지지자들, 우리 의원들에게 막 항의하는 지지자들도 이제는 지금은 두 분의 대표도 가서 대통령을 면담을 하는데 왜 당신은 안 가? 왜 우리 지역에 있는 의원은 안 가는 거냐? 네. 뭐 이런 식으로 또 더 우리가 또 이제 좀 곤혹에 빠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본인께서는 개인적 차원이라 했지만 이게 자리가 주는 상승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신중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는 거죠. 이 두 개가 저는 같이 공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숫자로 확인할 수는 없는데 두 가지 마음이 다 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니냐. 정성국 의원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차례가 오면요. 지금 오늘 진짜 어려운 질문만 하실 것 같은데요. 뭐 그래도 듣는 분들이 그죠? 저는 면회를 갈 생각은 없죠. 네. 왜냐하면 그 뭐 그런 마음을 아까 말씀하셨던 두 개 다 공존할 수 있다는 마음은 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그 우리 국민의힘이 바라보는 그 정치라는 것은 예. 지지자를 바라보는 정치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도 중요해요. 근데 대통령께서 지금 그 곤혹스러운 입장에 있는 건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이게 우리 국민이 바라보는 눈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네. 하민수 의원은 사실상에 물론 개인적인 면회 차원이라고 밝히긴 했습니다만 권 비대위원장, 권 원내대표, 예. 또 나 의원의 이 면회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제가 그래서 우리 우리 정성국 의원님 말씀하면 존중하는 부분이 이런 말씀이에요. 저희들이 정치하면서 당장은 뭐 지지자들에게 좀 험담을 듣고 할 수 있어도 우리가 지켜야 될 선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참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저는 차라리 그냥 지도부 차원에서 갔다고 했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말이라도. 이게 뭡니까? 비대위원장은 당대표입니다. 한동훈 대표님 쫓아내고 되신 분 아닙니까?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 정말 친윤의 핵심이라고 하시는 두 분이 가면서 나경원 의원까지 가면서 지도부 아니다. 저는 좀 비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형식도 그렇고 내용도 갔다 오셔서 전한 말씀들이 정말 저는 선뜻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게 봅니다. 계엄을 통해 국민이 민주당의 행태를 알게 돼 다행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전했어요. 이거 민주당 경고용이라는 얘기잖아요. 또 그게 민주당 경고용이었습니까? 선관위에 계엄군 들어간 거 우리 국민들이 다 봤고 민주당 경고용인데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동훈 대표는 왜 체포하려고 했습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집권당 대표를 체포조를 파견해가지고 잡아들이려고 했는데 이게 민주당 경고용이다? 어불성설이죠. 또 하나는 제가 우려하는 게 이겁니다. 네. 당이 하나가 되어 국민의힘이죠. 국민께 희망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 저는 마치 또 정말 극렬 지지층 결집시키라는 지령 같아요. 이런 얘기 대통령이 정말 일말의 양심도 라도 있으시다면 그리고 20대 대통령으로서 정말 국민 앞에 선서하지 않았습니까?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지키겠다고 하신 분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지금이라도 반성까지 못하면 차분하게 알겠습니다. 좀 이 결정이 나올 때까지 아무 말씀 않고 국민들 갈라치게 하지 말고 선동하지 말고 있었으면 좋겠고 전 국민의힘 지도부도 더 이상은 네. 이제 안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경 부위원장님 다른 것 좀 여쭤볼게요. 정광재 대변인까지 묶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순서대로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부정선거 관련 검증을 헌재 측에 요청을 했습니다. 21대 총선 당시 인천 연수월 선거구 투표자 수를 검증해달라는 것인데 일단 왜 인천 연수월인지도 궁금하고요. 부정선거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가 먼저 하시죠. 네. 일단 인천 연수을이라는 곳이 상징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이 네. 이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가장 큰 목소리로 주장해 왔고 예. 실제 재판까지 갔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얘기한 것 같아요. 당시에 기억하기는 민경욱 전 의원 같은 경우에 본투표에서 상당히 이기고 사전투표에서 졌는데 사전투표에 어떤 조작의 흔적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헌법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 헌법재판관 분들이 이 부분과 헌법재판에서 이루어지는 탄핵 과정의 연관 관계를 인정하려고 들까? 이 부분은 저는 좀 의문입니다. 예, 실제로 민경욱 전 의원이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에는 기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부분을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비상계엄 당시에 명분으로 내걸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겁니까? 뭐 그런 의도인 것 같은데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정선거 주장하고 이걸 헌법재판 과정에서 자꾸 변론으로 끌어들어오는 것은 이번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이라는 걸 자백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데 이 주장을 왜 불리한 데도 하느냐. 그냥 지지층 또 부정선거를 여전히 믿고 있는
극우 보수층을 의식한 행동일 뿐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실제 탄핵 심판에서 파면 결정을 면하기 위한 변론 전략을 안 쓰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민경욱 그 전 의원 연수울 선고 같은 경우 대법원에서 판결을 했는데요. 대법원의 기각 판결을 할 때 판결문이 그다지 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범위적 판단 뭐 이런 거에 국한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길게 쓸 필요가 없는데 제가 기억하기에 당시 민경욱 의원 선거무효소의 대법원 판결은 지금 주장하고 있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하나하나를 완벽하게 반박했습니다. 대법원이. 그러니까 뭐 무슨 배춧잎 표지부터 사전선거에서 왜곡 가능성, 해킹 뭐 이 투표함 바꿔치기 등 주장 그때 다 했었죠. 그러니까 그게 아마 지금 나오고 있는 부정선거 음모론의 총합이 그 판결문에 다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다 검증이 돼 있습니다. 이 판결문 하나면 끝나는데 그걸 왜 재검증하자는지 이 선뜻 이해가 안 되는데 결국 네. 그 주장을 반복할 수 있는 부정선거론을 똑같은 논리로 하나하나 제시를 재판장에서 하겠다는 의도이지 부정선거론이 상당한 뭐 의혹 수준 또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네. 그래서 이번 이 비상계엄이 정당했다. 알겠습니다. 이걸 위한 건 아닌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일지 여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조 위원장께 여쭤보면 내일이 중요합니다. 탄핵 심판 4일 변론기일인데 비상계엄 관련 이 관계자들이 대거 이제 정은대에 서게 됩니다.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어떤 부분이 제일 쟁점이 될까요? 국회의원 체포 지시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일관된 진술을 계속 한 사람들이다. 물론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좀 다른데 결국에 여인영을 통해서 체포 지시가 내려갔기 때문에 아마 증언을 하게 되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받았다는 기존의 진술을 그대로 반복할 것이고 대통령 측은 반박을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진술이라는 게 그 법원에서 판단을 받을 때 초기 진술의 신빙성이 있고 같은 사람이 똑같이 여러 번 진술하면 역시 신빙성이 있고 여러 사람이 그렇게 똑같이 진술하면 이건 거의 완벽한 거거든요. 이 진술은 대통령이 직접 지시해서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일관된 진술을 하는 자들이고 여기에 더해서 홍장원 차장의 메모가 있고요. 그리고 당시 체포조가 이재명, 한동훈 또 우원식을 먼저 체포하라는 예.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건 그 인증 그러니까 진술 증거라든가 물증으로 이미 깰 수 없는 증거 수준으로 나와 있는 증인들이 나오기 때문에 대통령 측이 이거 증인신문 통해서 이거 반박하기 어려울 거고요.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근희 대변인.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첫 번째,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한 헌법재판소 변론에서 지시한 적이 없다. 예. 또 김용현 전 장관과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고 뭐 비상계엄은 경고성이다. 이 부분을 강조했거든요. 자, 이 출석하는 정인들하고 상당히 정은대에 서는 인물들과 의견이 좀 달라 보이는데 내일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 것이고 기존의 군 관계자들이 초기 진술과는 다른 내용이 나올 수도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내일 그 변론이 정말 이번 헌법재판 그 탄핵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분수령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차 변론에 나왔던 김용현 전 장관은 이 그 재판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사실 2인 삼각 경기를 하는 파트너 성격이 강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운명 공동체 성격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진술은 큰 틀에서 같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일 나오는 증인들은 이 운명 공동체 성격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본인의 이해관계에 맞는 진술 또는 뭐 진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게 될 텐데 이게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얘기하는 것과 다르다면 대통령 측에서는 대통령 한 분이 얘기하는 거고 다른 증인들은 여러 명이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조기현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이 진술의 신빙성을 헌법재판관들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누구의 이야기를 더 신빙성 있는 이야기로 받아들일 것인가
대해서 평가를 하겠죠. 네. 저는 그래서 내일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하는 것이 유리한 것이냐 뭐 불출석하는 것이 유리한 것이냐 여러 감론을박이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 그동안의 관례처럼 출석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짧게만 확인하겠습니다. 예. 정광진 대변인 말씀은 이 공관기자들이 나와서 증언을 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체로 불리할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거는 제가 당 대변인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자연인 정광재로서 객관적 정황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 사람이 얘기하는 것과 윤석열 대통령이 혼자 얘기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되겠죠. 예. 자, 잠시 로고 듣고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여의도 내변인들 2부 이어가겠습니다. 스튜디오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일 윤석열 대통령의 변론에 많은 이제 군 관계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두 분 의원께서도 하실 말씀 있다고 해서 듣고 2부 또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한민수 의원부터요. 뭐 길게 뭐 앞서서 우리 정광재 대변인이나 조기현 변호사 잘 말씀하셔서 길게는 아니고 일전에 김용현 전 장관 나왔을 때 네. 이분들의 진술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계엄군이 들어가서 국회에서 문을 부시고 4명에서 1명씩 끌고 온 대상이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회요원이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제2의 바이든 날리면 표현을이라는 지적이 나왔는데 내일을 거치면 저하고 우리 정성국 의원은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국회요원 아니냐 이렇게까지 불러주셨는데 국회의원으로서 다시 신분을 찾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실이 내일 많이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국민의힘 쪽에서는 또 요원으로 들었다, 인원으로 들었다 그런 또 보도도 있었으니까 정성국 의원은 내일 있을 군 관계자 증언 어떻게 예. 보시는지요? 일단 뭐 대통령께서 내일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좀 뭐 어떤 상황이 될지는 좀 궁금하고요. 예. 저는 이걸 바라볼 때 군 관계자들 홍장훈 차장부터 시작해서 또는 뭐 이진우 국정원 차장이죠. 이진우 사령관 뭐 이런 여인영 사령관, 곽종건 사령관 이런 분들의 표현이 너무 좀 구체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 뭐 이런 표현들. 이진우 전 사령관. 그다음에 홍장훈 차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정리해라 이런 표현들이 이거를 뭐 만들어낼 수가 없는 표현이죠. 그리고 또 이제 더 좀 대통령 측에서 봤을 때 좀 부담스러운 부분은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다고 했거든요. 그죠?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지 않은 사람이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한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거의 좀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 보면은 저도 내일 이 변론 5차죠? 내일 5차입니까? 예, 5차 변론기일이 가장 좀 5차, 6차 다음 주 이번 주 목요일까지 나오는 여기서 군 관계자들이라든지 직접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았던 분들이 하는 그 증언과 대통령께서 하시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어느 쪽이 훨씬 더 신빙성이 있는지에 대한 좀 어느 정도의 정황이 좀 가려지지 않겠나.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기현 부위원장께 이 부분 여쭤봅니다. 상당히 이제 헌법재판소가 지금 여야 진영 간 대결 속에서 중심에 서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헌법재판의 속도와도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2월 말 또는 3월 중순 정도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되고 있는데 이 속도 어떻게 보시는지요? 단당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와 비교해도 뭐 특별히 빠르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사안의 성격, 그러니까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한 소추인단 측 또 피청구인 대통령 측이 주고받는 이 공방의 내용을 보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17회 본안 변론을 했는데요. 네. 그만큼 할 필요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8차 변론까지 일정이 잡혀 있는데 아마 추가 증인 신청이 있어서 그 채택 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고 하면 그 이후에 한 몇 차례는 더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처럼 주 2회 집중 심리를 하면 2월 중순까지 변론을 종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박근혜 대통령 때도 2월 27일인가에 변론 종결하고 3월 10일 날 선고를 했으니까 한 예. 2주 정도 심리를 마지막 평의에서 심리를 했는데 그만큼 뭐 결정문 쓰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을 사건입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고려하면 마지막 그 변론 종결하고 결정하고 선고일 잡기까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3월 중순 이전에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가 한 90일 정도? 예. 예. 90일 정도 됐습니다. 정관진 대변인이 이 속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추가 변론 기일이 잡힐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변호인단 측에서 계속해서 증인 신청하고 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각인시킬 경우에 지금의 변론 기일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뭐 빨라야 3월 중순 이후 늦으면 뭐 3월 말까지 그러나 그게 4월 18일 두 분의 헌법재판관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네.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2월 말이나 3월 초에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 4월 정도로 3월 뭐 중하순 정도로 예. 예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성국 의원은 이 발언, 권영세 위원장의 발언 어떻게 보시는지요? 조기 대선을 전제로 한 후보 선호도 조사도 당장 중단해야 한다. 대통령 탄핵이나 조기 대선을 확정적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인데 당 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기각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열려 있다고 보기 때문에 권 위원장의 발언이 그랬다고 보시는지요? 우리가 이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고 보는 거는 지금도 뭐 있다고 봅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이 어떤 우리가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동정 여론도 좀 있는 것 같고 그죠? 예. 또 우리 국민의힘의 어떤 지지층의 결집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당의 분위기가 이제는 좀 뭔가 예전에 수세에 몰려있던 분위기들이 지금 좀 반전이 되는 계기가 되다 보니까 그럼 이 반전되는 계기에서 이제 그 중심에는 대통령이 계셨죠. 그죠?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잘못되었다 뭐 이런 것을 넘어서는 어떤 결집의 요인들은 제가 전에 설명을 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아직까지 탄핵이 인용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자꾸 이제 언론사에서 뭐 이재명 대표 대 뭐 홍준표 뭐 한동훈 뭐 오세훈 이런 식으로 퍼센테이지를 계속 내고 있잖아요. 그럼 이래 되면 이거는 이제 우리 국민의힘 지지층이 봤을 때는 대통령이 저렇게 지금 옥중에서 지금 이렇게 계시면서 계속 지금 어떤 이런 호소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함께하는 그런 지지층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저도 그랬잖아요. 전에 지지층 우리 강성 지지층이 표현한 분도 상당히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죠, 지금 그죠? 근데 대통령이 탄핵했다는 걸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이거 조계선이를 입에 올릴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면 이렇게 여론조사가 자꾸 나오다 보면 후보들도 자꾸 좀 이렇게 들떠는 형태의 발언들이라든지 예. 또는 그런 분위기에 편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 가만히 돌아보면 조기 대선에 지금 저희들이 뭐 굳이 언급하면서 참여하겠다고 한 분이 뭐 저는 크게 홍준표 전 대표 외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오세훈 시장이 요즘 네. 약간 좀 감을 들이고 있고 하지만은 한동훈 대표는 아직 뭐 지금 떠나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 표현으로 그렇게 또 뭐 이렇게 그렇게 이제 표현하시는 부분들이 지금 알겠습니다. 조금 더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근데 한 의원님 이렇게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언론사의 판단일 텐데 언론사에 계셨지 않습니까? 이걸 못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을 텐데요. 아이,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혹시라도 지금 감옥에 있는 구치소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 좀 눈치나 예. 무중이 전달된 거 아니냐 이런 뭐 보도까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뭐
한남동 관저 가서 스크럼 짠 분들, 지금 구치소 접경 간 분들, 또 가겠다는 분들, 저는 결국은 아마 국민의힘의 합리적인 지지층들은 이미 다 아실 거라고 봐요. 이분들이 실제로 무슨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다 그런 마음은 저는 1도 없을 것 같고 자기 정치한다고 봅니다. 네. 결국은 그 강성 지지층들 또는 뭐 아주 정말 뭐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좀 잘 들어가지고 뭐 어떻게 다음에 무슨 뭐 당권을 잡든 대선 나올 때 표를 좀 얻어볼까 하는 얄팍한 수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조사가 나오면 뭐 하지 말아달라고 한 실제 또 움직이는 사람들은 다르잖아요. 저 얼마 전에는 뭐 여당 내에서 뭐 저기 타겟팅을 해가지고 앞으로 대선 때 내놓을 공약을 점검한다 이런 보도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겉과 속이 다른 게 행동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들 스스로도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돌아오긴 쉽지 않다 이런 판단하는 것 같아요. 하면서도 그러니까 저는 국민을 속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좀 맞습니다. 열성 지지층이든 뭐 합리적 분들이든 다 소중한 우리 국민들입니다. 저는 맞습니다. 근데 그분들 정말 얄팍한 수로 부정선거 선동하고 그 말이 됩니까? 그 국민의힘에서 안타깝게 떨어지신 분이 또 SNS 글을 길게 올렸던데 제일 억울한 사람들 그분들은 아니겠어요? 출마했다 떨어진 분들. 근데 그분들 중에 누가 부정선거를 주장합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이상하신 분들만 부정선거 주장하잖아요. 네. 그런 거는 이제 접어드리고 이미 마음은 대선으로 가 있는데 아닌 것처럼 하지 마시고 언론사들이 다 알아서 하는 건데 그걸 뭐 언론 통제합니까? 입틀막합니까? 그런 말도 하지 마시고 저는 여당이 여당답게 지도부가 좀 처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많은 후보들이 있으니까 뭐 후보들이 앞으로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이 어떤 행보를 할지는 뭐 지켜보더라고. 오늘 좀 화제를 모았던 것이 한동훈 전 대표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박상수 변호사인가요? 박상수 변호사 맞나요? 예, 맞습니다. 정광재 대변인께 여쭤보려고 합니다. 예. 언더 73이라고 하는 유튜브를 열었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언더 73세 이하인가요? 그래서 일반 세대 교체를 부르짖으면서 한동훈 전 대표 등장을 위한 군불대기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정광재 대변인께는 몇 월 며칠 날쯤 지금 한정훈 대표가 등장 예정일까요? 다 얘기하세요 이제. 그 언더 73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겠다는 생각은 이른바 뭐 소장파 정치인들 사이에 우리 당에 좀 공감대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대변인에서 면직된 그 소장파 정치인들이 몇 분 계신데 이분들이 이제 방송 출연 기회가 줄어들면서 우리들만의 뭐 마이크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논의가 있었고 그거를 고민하다가 이제 뭐 언더 73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 같은데 저는 뭐 언더 73이긴 한데 개인적으로 73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이렇게 뭐 세대를 굳이 구분한 것은 뭐 이렇게 바람직한 장면은 아니었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행보와 관련해서는 이른바 한동훈 전 대표와 가까운 분들이 본인의 그 정치적 감각으로 언제쯤이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한 전 대표가 어느 시점엔 제가 정치적 활동을 재개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저도 나름의 정치적 감각으로 예상해 본다면 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최종 선고 일시가 잡힐 거 아닙니까? 그럼 헌법재판소가 언제 이 판결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것보다는 조금 앞 시점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실은 우리 방송하는 시점에 임박에서 크게 화제가 됐던 것이 민주당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는 소식입니다. 두 분께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조기현 부위원장께 먼저 여쭤보고 한의원으로 가겠습니다. 추천 배경 뭐라고 봐야 될까요? 저도 기사 보고 약간 일단 뜬금은 없었는데 근데 박선원 의원이 뭐 비상겸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 사실규명에 혁혁한 역할을 또 하고 계시는 측면이 한편 있고 예. 국정원 1차장으로서 국내 해외 정보 관련돼서는 또 뭐 정보통 아니겠습니까? 지금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 예. 트럼프 행정부와의 어떤 공식 라인이 없어서
당장 이제 우리 정치 시계가 지금 제로여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새로운 정부가 만약 출발한다고 해도 지금 트럼프의 관세 폭탄 등이 나오는 정책에 대해서 접근할 통로가 사실 얼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다른 여러 방식으로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와의 우호적 관계를 조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로서는 꽤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얼마나 이제 구체적 준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한국의 민주당의 여러 가지 화제를 받고 주목받는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 이 예. 자체로 화제가 된다고 하면 트럼프의 성격상 기분이 매우 좋아질 것 같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한미 관계에 대해서 민주당 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보도로 나오고 있는데 박선원 의원이 이재명 대표와 상의하지 않고 추천서를 써주지는 않았겠죠. 한 의원님. 근데 그게 들어보니까요. 박선원 의원이 어떤 그런 외교안보통이기도 합니다마는 그 노벨상 추천이 1월 말까지 1월 31일인데 임박해서 했더라고요. 예, 그리고 추천할 수 있는 분들이 각국의 뭐 국회의원들 뭐 이런 정도의 이렇게 제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박선원 의원이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지도부에게 무슨 상의했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나중에 보니까 준비하면서 이런 걸 내보려고 합니다. 정도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그냥 뭐 주각조 이용 부분이 아니고 트럼프 1기 정부 때 그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입니까? 만나서 여러 가지 북미 평화 협상도 하고 이런 대목들에 대한 어떤 공적이랄지 이런 걸 평가를 하면서 문정인 교수 네. 하고도 상의도 하고 그다음 또 조셉 윤 지금 미국 대사 대리죠. 대사 대리에게 조셉 윤입니다. 예, 조셉 윤 대사 대리에게 얘기를 했고 그랬더니 그 대사 대리가 되게 기뻐하면서 비서에게 바로 이걸 워싱턴에다가 보고를 좀 해라 이게 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하는 거 보면은 저는 그리고 이 뭐 공적이 올해 것까지 포함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 뭐 실질적으로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뭐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좀 더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은 좀 나쁠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뭐 그게 민주당 의원이 됐던 국민의힘 의원이 됐던 우리 한반도 평화와 또 트럼프 지금 대통령 트럼프 2기 정부와 우리 정부 간에 가교가 없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좋은 영향을 미친다면은 네. 그럼 뭐 좀 좋게 평가될 부분 아닐까요? 조금 더 여쭤보고 네. 정성구 의원으로 가겠습니다. 노벨 평화상 추천, 반도체법 세미나 참석, 민생회복 지원금 포기할 수도 있다. 흥묘 백묘. 최근에 이재명 대표를 행보를 보고서 파격적이다. 이전에 이재명 대표가 아닌 것 같다. 이런 분석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런 말씀들 하신 분이 늘 이제 언론이나 이렇게만 접하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뭐 대표를 근접해서 모신 지가 꽤 됐으니까요. 제가 지켜보면은 이재명 대표는 대단히 실용주의자입니다. 그 실용주의자의 그 탁월한 행정력이 지금의 이재명 대표 유력한 대통령 후보까지 온 거 가장 큰 동력이라고 봐요. 이게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 그런 정말 행정의 효능감, 정치의 효능감을 성남 시민들과 경기도민들이 다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대표가 그날 신년회견 때 이런 말씀까지 했어요.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줍니까?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뭐가 제일 힘듭니까? 한번 나가보십시오. 지역구 예. 우리 정현도 아실 거예요. 12월 3일 이후로 정말 장사를 할 수가 없답니다. 손님이 없어서 먹고 살 수가 없대요. 소상공인들이. 그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부도 나고 가계 대출 들고 이런 상황에서 알겠습니다. 전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우리 국민들에게 일상을 돌려드리고 경제적으로 좀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상당히 따가운 지적을 하고 나섰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흥묘백묘에 대해서는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길 수 없다. 또 요즘에 강폭 행보에 대해서는 조변석계다. 예.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그래도 상당히 효과를 볼 수도 있다라는 평가도 나오는데 정 의원께서는 어떻게 분석하시는지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께서 계엄 사태가 나기 전에 뭐 이런 식으로 했다면은 대통령 탄핵 사건과 연관이 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하셨다면 달랐겠죠. 예. 정말 이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 예. 진영을 생각하지 않고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정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고 저희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의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의지를 정말 이제 가지는구나. 근데 지금 타이밍이 탄핵 전국되어서 일방적으로 수세에 몰리던 국민의힘이 지지율 결집이 일어나면서 이제는 오히려 지지율이 더 경쟁을 하게 되고 또 이재명 대표의 확장성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민주당 안에서의 비판까지 나오게 되면서 결국은 또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거 아니냐. 예. 어차피 조기 대선이 있을 것 같다면 대선에서 이겨야 되는데 그 얻어야 되는 부분은 결국 중도의 표심이잖아요. 중도의 표심이고 또 민주당 안에서의 결집 아닙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이재명 대표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이런 정도의 우클릭하지 않고는 사실은 이제 귀에 안 와닿죠. 예, 그래서 저도 오늘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오늘 그 반도체 특별부 토론회가 오늘 있었거든요. 예. 그죠? 여기서 제가 오늘 살펴보니까 저도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게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 이 부분은 지금 노동계에서 굉장히 좀 반발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건 예전부터 우리 국민에서 계속 주장했어요. 좀 통과시키자고. 근데 이게 지금 오늘 뭐 결론이 이렇게 일단 뭐 나온 걸로 저는 보입니다. 뭐 고소득자가 동의안을 한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뭐 그래서 좀 저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아까 말씀하시는 뭐 흥목 뭐 이런 부분들 포함해가지고 그리고 추경을 할 수만 있다면 민생회복지원금 포기할 수도 있다. 그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막 귀에 따갑게 들은 이야기잖아요. 그거조차 포기할 수 있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타이밍에 나오는 부분이 이재명 대표의 진정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 국민의힘을 바라봤을 때는 그걸 우리가 그 마음을 받아들일 수 없고 그 취지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게 제 입장 아니겠습니까? 네. 주기현 부원장님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지요?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강폭 핵보로 중도층은 들어올 수 있는데 기존의 지지층들이 떠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여러 고민들을 하시겠지만 국가 국민 전체적 이익 측면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뭐 대선을 자꾸 의식한 그 행보만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게 아니죠. 12월 3일에 비상계엄이 없었다면 뭐 이런 속도로 할 이유는 없었고 뭐 점진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가 있어. 금투세는 이미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민수 대변인 말씀하셨지만 그 이전부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에 당시에 거주했던 성남 시민들이나 경기도민들 행정 만족도 1위입니다. 그러니까 일 잘하는 시장이었고 도지사였고요. 그게 뭐냐면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규제 같은 거 완화하고 실용주의적 접근을 계속 해오는 분입니다. 이게 다 예정돼 있었던 건데 12월 3일에 비상계엄으로 더 빨라지고 더 적극적인 행보를 하는 것뿐이지 이게 대선만 의식해서 하는 건 아니다. 그냥 원래 이재명이 하던 본인의 어떤 장점 그리고 능력을 제대로 보여주기 시작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정관세 대변인께는 이준석 의원 이야기 잠깐 해볼까요? 이재명 대표 이야기 좀 하면 안 됩니까? 짧게 하시고 이준석 의원 궁금해서요. 우리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준석 의원이 국민의힘 지도부의 윤석열 대통령 구치소 방문에 대해서 사면을 기대하고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했는데 그러면서 또 권영세 이 위원장과 또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그 홍대인가요? 홍대에서 대선 도전을 시사하는 그런 발언도 했는데 자 이준석 의원의 사실상의 대선 출마 도전 시사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짧게만 얘기할게요. 그럼 이준석 의원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시죠. 첫 번째는 파격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파격적 행보의 다른 이름은 예측 불가능성과 포퓰리즘에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는 마음이 이미 대선이라는 콩밭에 가 있는 거고 그 콩을 따기 위해서는 무슨 말이라도 지금 자신의 표에 도움이 된다면 하고 싶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누적된 결과라고 보고 이준석 의원 관련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준석 의원은 본인은 지금 이 탄핵이 인용돼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갖고 있는 정치적 비전 또 목표가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대선 출마를 하는 것은 뭐 본인의 자유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 벌써부터 뭐 사면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탄핵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인 상황에서 너무 앞서 나가는 반응이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정말로 가정에 가정을 더한다면 본인이 내란죄도 성립되고 탄핵이 돼서 구속수감이 된다면 결국에는 뭐 사면을 바라는 건 인지상정 아닐까요? 그거를 근데 너무 이준석
의원이 정치적으로 앞서 나와갖고 이걸 갖고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려고 한다면 그게 글쎄 뭐 본인의 득표력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한 의원께서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대권 도전 시사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요? 아마 이분이 그 다음 달인가요? 이제 그러면 만 40세로 이제 선거권을 갖는 거죠. 피선거권이군요. 대통령 출마할 예. 수 있는. 그래서 뭐 아니 뭐 법적으로 자격이 되고 정치하는 분들이 그런 거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저는 뭐 특별히 말리거나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전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가 지금까지 했던 행보는 그 아직은 전체 우리 얼마나 복잡합니까? 대한민국에서 국민들 전체를 통합시키고 모두가 함께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비전을 지금까지 보인 적은 없다. 왜냐하면 이전에 지금까지 해왔던 쭉 보면은 어떤 특정 계층에 타겟팅된 그런 말씀들이랄지 공약이랄지 이런 걸 내놓아서 그쪽으로부터 어떤 특정한 세대로부터 환호를 좀 받은 건 있지만 정말 전체 다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비전을 보여준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출마 선언을 사실상 했으니까 앞으로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보여준다면 또 국민들이 속으로 있겠습니다만 지금과 같은 자세, 저희들이 아는 이전의 이준석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아주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드리고 우리 정광지 대변인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네. 이재명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제가 어젠가 그제 아주 보수적인 매체 언제나 이 대표를 공격하던 매체가 이런 취지의 제목을 달았더라고요. 이재명 대표는 우클릭하면서 그리고 국민들께 다가가고 가고 있는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구치소 찾아갈 때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대표의 이런 모습들이 진정성들이 이제 저는 국민들한테 많이 더 퍼져 나갈 걸로 알겠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정승구 의원께 예. 신지호 전 의원이 그런 발언을 했나요? 국민의힘 소속이시니까 시간 없습니다. 짧게 말씀해 주시죠. 이준석 의원과 국민의힘이 향후에라도 연대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까? 정치는 예측이 안 되죠. 그 이준석 의원은 그런 표현했죠. 뛰어서라도 마지막까지 간다고 대선 끝까지 가겠다 했는데 네. 우리가 지난번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안철수 의원도 정말 끝까지 안 될 것 같았는데 마지막에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본인의 이야기를 그대로 믿을 수는 없고요. 정말로 뭐 국민들의 요구가 있다면은 예. 그거는 지켜봐야 되는 거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KBS 열린 토론 여의도 내변인들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분 토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